여보, 오늘 왜 이렇게 쪼여? 오랜만이라 그런가? 오늘따라 미치겠네. 아니, 유리 씨가 왜 여기에? 싸늘한 밤 공기, 그 속에서 거친 숨결이 뒤엉키며 펜션방 안은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스친 살결마다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갈증이 폭발하듯 두 사람은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스탠드 불빛이 스쳐 비추자 준호 씨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함께 뒤엉켜 있던 이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순간의 착각,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사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위태롭고도 아찔했던 시간의 기록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한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58세 이준호 씨. 부산 금정구의 오래된 아파트 11층에서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문만 열면 철로가 가까워 기차가 지나는 소리가 들려오는 집. 그 소리에 맞춰 하루를 시작하고 또 끝맺는 삶이 반복되고 있었지요. 준호 씨는 한때 철도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수십 년간 궤도 위를 지켜온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예퇴직 이후로는 작은 리모델링 업체를 꾸려가고 있었고 예전처럼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체면도 자신감도 조금씩 줄어드는 세월이었습니다. 함께한 세월은 28년. 아내 강선희 씨와는 이제 말보다 한숨이 더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무뚝뚝한 성격이 든든한 기둥처럼 느껴졌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 무심함은 차가운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 해요. 내가 일하고 들어와서 집안일까지 다 해야 돼요. 말을 좀 곱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곱게 해줄게요. 설거지 좀 해주실래요? 이렇듯 대화는 늘 삐걱댔습니다. 결국엔 서로 눈길조차 피하게 되는 날이 많아졌지요. 자식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집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지만 공기는 늘 냉랭했습니다. 이 무렵 준호 씨에게 늘 비교가 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랜 친구 박성호 씨였습니다. 성호 씨는 같은 나이지만 사는 모습은 딴판이었지요. 부동산 사업으로 크게 성공해 부산 해운대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 옷차림을 즐기는 모습. 겉으로 보기엔 그야말로 잘 나가는 중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건 20살이나 어린 아내였습니다. 김유리 씨, 올해 37살. 전직 필라테스 강사였던 그녀는 늘씬한 몸매와 화사한 미소로 곁에 있는 사람을 압도하곤 했습니다. 성호 씨는 술자리마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야, 준호야, 넌 평생 모를 거다. 젊은 여자랑 사는 게 어떤 건지 말이야. 우리 유리, 아직도 필라테스 할 때 몸매 그대로야. 밤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듣는 사람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성호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이라기보다 자극에 가까운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호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요. 야, 그만해라. 나이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뭐가 대단하냐?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와 말다툼이 끊이지 않고
서로 등을 돌린 채 잠드는 밤이 늘어나는데 친구는 젊은 아내와 함께 웃고 떠들며 산다니 질투인지 부러움인지 모를 감정이 가슴 속에서 차오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성호 씨가 집들이를 한다며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아내 선희 씨와 함께 해운대 아파트를 찾아간 준호 씨는 그 화려한 집 안 풍경 앞에서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밝은 조명, 바다 뷰가 펼쳐진 거실. 이곳에선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박성호 씨의 집들이 날. 해운대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 유리창 너머로 푸른 파도가 반짝였고 거실은 고급스러운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의 삶과 비교되는 화려함에 어쩐지 몸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낡은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세상 같았지요. 성호 씨는 큰 소리로 맞이했습니다. 야, 준호 왔구나. 오랜만이다. 자, 이쪽으로 와. 명품 시계를 빛내며 활짝 웃는 친구의 모습은 여전히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선 여인, 김유리 씨. 검은 원피스 차림에 가볍게 묶은 머리.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싱그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호 오빠 친구분이시죠? 저는 김유리예요. 밝은 목소리에 시선이 자연스레 끌렸습니다. 준호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미묘하게 웃음이 번졌습니다.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팔 근육이 정말 단단하시네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팔뚝을 툭 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순간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준호 씨의 마음은 이유 모를 두근거림으로 흔들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강선희 씨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지요. 여보, 자리에 앉아요. 손님들도 기다리잖아요. 그녀의 말투에는 미묘한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유리 씨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식탁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굳이 준호 씨 옆에 앉아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빠는 어떤 운동을 하세요? 헬스? 아니면 수영? 조금씩 다 합니다. 아, 저도 수영 배우고 싶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질문은 가볍게 던지는 말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경계를 시험하는 듯했지요. 성호 씨는 술잔을 기울이며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야, 우리 유리 말이야. 사람들한테 인기 많아. 여기저기서 같이 운동하자고 난리라니까? 근데 아무도 못 따라와. 내 와이프니까. 자랑 섞인 농담에 웃음이 흘렀지만 준호 씨는 웃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시선과 말들이 자신을 겨냥한 듯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강선희 씨는 대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음식만 집으며 가끔씩 남편을 짧게 흘겨볼 뿐이었습니다. 눈빛에는 분명 불편함이 담겨 있었지요. 술자리가 길어지자 분위기는 점점 들떠갔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의 시선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자기 자랑에 취해 있었고 유리 씨는 은근한 미소로 준호 씨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선희 씨는 그 미소를 날카롭게 읽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만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그때 선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그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누가? 성우 씨 아내, 김유리 씨. 남편 친구한테 너무 친한 척 하는 거. 제가 괜히 예민하게 느낀 건가요? 준호 씨는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이고, 괜한 오해예요. 처음 보는 자리니까 그냥 편하게 하려던 거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흔들리는 눈빛을 아내가 이미 알아차린 건 아닐까? 그 의문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집들이 이후 준호 씨의 마음은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김유리 씨의 웃음과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내 선희 씨가 던진 말, 그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경계심마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준호 씨는 불쑥 제안을 꺼냈습니다. 여보, 가끔은 기분 전환도 해야지 않겠어? 선희 씨는 눈을 흘겼습니다. 갑자기 무슨 기분 전환이에요? 우리 부부 동반으로 여행이나 다녀오자. 성호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순간 선희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굳이 가야 하나요? 대답은 짧았지만 속내가 읽히는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준호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제 우리가 여행 한번 제대로 가봤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둘이 남았는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갑니까? 결국 선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못해 수락한 동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야, 우리 부부끼리 어디라도 다녀오자. 좋지. 나도 유리랑 얘기해 볼게. 요즘 일만 해서 지루했는데 잘 됐다. 장소는 금세 정해졌습니다. 강원도 양양. 바닷가 근처 펜션. 단풍이 곱게 물드는 계절. 바다와 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 겉으로는 단순한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의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설렘, 두려움, 기대, 혼란. 뒤섞인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성호 씨는 고급 SUV를 타고 오겠다고 했지만 준호 씨가 굳이 자신의 차를 고집했습니다. 내 차로 같이 가자. 경치도 보면서 천천히 가면 좋지. 그 말에는 묘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운전석 100m 너머로 보일 유리 씨의 얼굴. 그 미소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부산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사람의 마음은 각기 달랐습니다. 성호 씨는 신나서 떠들었고, 유리 씨는 묘하게 들뜬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희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는 차 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는 가을 노래를 흘려보냈고, 뒷좌석에서 유리 씨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 운전 참 잘하시네요. 준호 씨는 백미러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짧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슬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앞좌석의 선희 씨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읽히지 않았지만 마음속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성호 씨는 벌써 맥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야, 오늘은 실컷 마셔야겠다. 준호야, 오늘 밤은 진짜 끝내주게 놀자고. 차 안은 웃음소리와 긴장감이 동시에 섞였습니다. 강원도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산은 붉고 노랗게 물들었고 바닷바람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펜션 근처에 다다르자 준호 씨의 심장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빨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여행. 하지만 누군가는 들뜬 기대를 품었고, 누군가는 차가운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의 위험한 여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펜션은 바닷가와 가까웠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에는 바다 내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자 성호 씨가 먼저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여행은 역시 술이지. 오늘은 제대로 달려보자. 웃으며 잔을 채우던 그는 이미 취기가 올라 있었습니다. 치킨, 족발, 회 한 접시. 푸짐하게 놓인 음식들 위로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의 분위기는 각기 달랐습니다. 성호 씨는 목소리를 높여 자랑을 늘어놓았고, 유리 씨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자꾸만 준호 씨를 향해 눈길을 보냈습니다. 선희 씨는 잔을 거의 들지 않고 묵묵히 음식만 집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성호 씨는 결국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방에 들어가서 좀 누울게. 내일 봐? 그는 곧장 침대에 쓰러졌고, 코 고는 소리가 벽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선희 씨는 거실 소파로 향했습니다. 나 그냥 여기서 잘래요. 불편한 기색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준호 씨가 말렸지만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각자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깊은 새벽. 시간은 어느새 3시를 넘겼습니다. 준호 씨는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 소리만 들려오는 고요한 방. 그때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조용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누군가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이 포개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입가에 숨결이 겹쳐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가슴이 맞부딪히며 긴장과 욕망이 얽혀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끝은 더 깊이 파고들었고 온몸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결국 합치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무겁게 요동쳤습니다. 한참이 흐른 뒤 준호 씨는 손을 뻗어 스탠드 스위치를 켰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눈앞에 누워있는 건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긴 머리가 흘러내린 채 편안히 눈을 감고 있는 사람, 김유리 씨였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아내가 아닌 누군가와 금기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순간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는 몸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여전히 선희 씨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 고는 성호 씨의 소리도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건 틀림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경계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펜션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파도 소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귓가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의 가슴은 편치 않았습니다.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불 켜진 순간 본 그 얼굴. 유리 씨가 그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선희 씨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심한 얼굴로 빵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잠이 안 와서요.
짧은 대답뿐.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곧이어 방에서 나온 유리 씨. 머리를 묶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오빠, 순간 준호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저는 후회 안 해요. 그 말은 속삭임 같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눈을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미소 속에 감춰진 확신. 준호 씨는 기침을 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커피 좀 타올게요. 가슴은 쿵쾅거렸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선희 씨. 눈매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내의 촉은 늘 빠릅니다. 뭐야, 저 여자의 말투. 속으로 중얼거리듯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침 식탁은 어색했습니다. 성호 씨만 크게 웃으며 소주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어제 내가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 안 나네. 완전 뻗어버렸지? 하, 그 웃음은 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공허했습니다. 유리 씨는 계속 눈길을 보냈습니다. 말 한마디, 손짓 하나마다 의미를 담아 보내는 듯 했습니다. 준호 씨는 모른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피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선희 씨가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잤지. 대답은 짧았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선희 씨는 가만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은 닫혀 있었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의심, 불안, 서운함. 펜션 밖 단풍이 고운 산길이 펼쳐져 있었지만 네 사람의 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는 사진을 찍으며 떠들었고 유리 씨는 준호 곁을 따라붙었습니다. 오빠, 오늘 날씨 참 좋죠? 같이 산책할래요? 그 말에 선희 씨의 눈길이 번쩍였습니다. 차갑게 끊어낸 한마디. 저희 부부끼리 다닐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리 씨는 애써 웃으며 뒤로 물러섰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준호 씨의 마음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했고 유리 씨의 미소는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펜션의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더 차가운 것은 집 안의 공기였습니다. 눈빛과 눈빛이 부딪히며 말 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펜션에서 돌아온 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일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속은 달랐습니다. 준호 씨의 머릿속은 여전히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새벽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본 얼굴.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성호 씨가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사진 공유하자. 여행 추억도 남기고. 네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뜨는 방. 거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농담과 사진 몇 장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밤늦은 시각, 준호 씨의 휴대폰에 알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김유리 씨. 단체방이 아니라 개인 메시지였습니다. 어제 여행 즐거우셨어요? 저는 아직도 마음이 이상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답장을 할까 말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때 또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편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정작 저는 늘 혼자예요. 말이라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 말에 준호 씨의 가슴이 무겁게 눌렸습니다. 애써 모른 채 해야 했습니다. 저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 머리로는 알면서도 손은 결국 짧은 답장을 눌렀습니다. 힘드시겠네요. 단 한 줄이었지만 그 한 줄이 문을 열었습니다. 메시지는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오빠는 달라 보여요. 차분하고 절제할 줄 아시잖아요. 저도 별 수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평범함조차 제겐 부러워요.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지만 곧 서로의 마음속 허기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메시지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대화. 잠들기 전 마지막 대화창은 늘 그녀였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그녀였습니다. 준호 씨는 스스로에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냥 대화일 뿐이다. 만나지만 않으면 괜찮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아내 선희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을 때마다 그녀는 묘한 눈길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불안과 설렘, 죄책감과 기대, 모순된 감정들이 준호 씨의 가슴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균열이 시작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죠? 본격적인 전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사연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어떻게 위험한 선을 넘어가게 되는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밀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메시지로 시작된 불씨는 곧 현실의 만남으로 번졌습니다. 양산 외곽. 번화가에서 한참 벗어난 낡은 모텔. 주차장은 늘 한산했고 낯선 차 번호판만 드문드문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유리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창문에 비친 저녁 노을이 어둠으로 바뀔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만남은 반복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때로는 핑계 없는 날에도 출장이라 둘러대면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텔 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걸던 순간 낯익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거래하던 김 부장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등줄기를 식은 땀이 타고 흘렀습니다. 차 안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다행히 김 부장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본 거 아니에요? 유리 씨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지나갔어. 못 본 것 같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가 들통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선희 씨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출장이 잦아지셨네요. 무심한 듯 던진 한마디. 그러나 그 속에는 뭔가를 꿰뚫는 기운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 일이 많아져서 그렇지. 경기도 안 좋은데 더 뛰어야지. 대답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선희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식탁을 치우는 손길. 그 속에 담긴 날카로움은 말보다 무서웠습니다. 준호 씨는 알았습니다. 아내의 직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유리 씨는 놓아주지 않았고, 아내는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가파른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집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주방만 은은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무겁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양산 외곽 모텔에서 돌아오는 길. 온갖 불안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식탁 위에 작은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늦으면 전자레인지에 1분. 글씨는 서툴렀지만 익숙했습니다. 아내 선희 씨의 글씨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식은 달볶음탕과 몇 가지 밑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메뉴들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한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저려왔습니다. 옷을 벗으려다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파스 2장. 옆에는 종합 비타민 통도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챙겨 넣어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건 작업복 소매. 실밥이 터졌던 부분이 아주 곱게 꿰매져 있었습니다. 준호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말은 차갑게 던지던 아내. 늘 무심하게 보였던 그녀. 하지만 그 손길은 언제나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할 때 싸주던 도시락. 감기 기운 있을 때 챙겨주던 약. 해진 옷을 말없이 수선해 두던 손. 그 세월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주저앉은 채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낮의 기억이 교차했습니다. 유리 씨의 눈빛. 모텔에서의 순간. 그리고 지금 눈앞에 놓인 도시락.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양심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잠시 뒤 침실 문을 열자 선희 씨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단한 얼굴. 그러나 곁에 묵묵히 있어주는 모습. 준호 씨는 불을 끄고 그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은 길었고 양심의 가책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무심하면서도 다정한 아내의 손길. 그것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연락은 갑작스럽게 왔습니다. 늦은 밤 성호 씨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나 큰일 났다. 숨이 가빠졌고 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도가 났어. 줄줄이 다 무너졌어. 이제 끝이야. 준호 씨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늘 잘 나가는 척 큰 소리치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너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거래처 돈이 떼였고 투자금까지 날아갔습니다. 채권자들이 집 문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해운대 고급 아파트. 자랑거리던 그 집은 순식간에 빚쟁이들의 발걸음으로 얼룩졌습니다. 당장 정리하고 내려가야겠어. 대구 친정으로 몸을 피하려 한다. 성호 씨의 말은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서 유리 씨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그러나 묘하게 차분한 눈빛.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빠, 당신만은 저를 기억해주세요. 이 세상 누구도 몰라도 당신만은. 그 문장은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밤새 지워도 휴대폰 화면에 잔상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아내 선희 씨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주방 불빛 아래에서 남편의 휴대폰을 무심코 집어든 순간 잠금이 풀린 화면 속에서 유리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짧은 문장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리 없이 떨어진 눈물 자국은 차가운 식탁 위에 작은 점을 남겼습니다. 선희 씨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뒷모습만 더 구부정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리 부부는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비웠습니다. 해운대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빈 집 앞을 서성이던 준호 씨. 가슴은 텅 빈 듯 허전했고 묘한 안도감이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던 아내의 모습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말은 차갑고 표정은 무심했지만 늘 자신 곁에 있어 준 사람. 끝까지 자리를 지켜온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선희 씨였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몇 달을 흘러갔습니다. 해운대의 불빛도 유리 씨의 미소도 이제는 모두 기억 저편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남은 건 일상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준비,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 그리고 여전히 무심한 듯 곁을 지켜주는 아내.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선희 씨가 앞장서 걸었습니다. 준호 씨는 뒤에서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좌판 위에 늘어선 고등어와 싱싱한 채소들. 흥정하는 소리와 튀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준호 씨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 세월의 흔적이 묻은 어깨, 그러나 여전히 단단히 버티는 걸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순간은 사라지고 꾸준한 마음만이 남는다는 것을. 유리 씨의 젊음도, 성호 씨의 부도난 성공도 모두 한순간의 불꽃이었습니다. 하지만 28년 동안 묵묵히 곁을 지켜준 건 아내 선희 씨였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선희 씨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당신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해 줄게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엔 수많은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 순간 작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내 전부는 결국 당신이었어. 세상은 화려함으로 눈을 가리지만 진짜 행복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밥상, 사소한 말다툼, 작은 배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깨달음이었지만 그 깨달음은 깊었습니다. 남은 생은 그 평범함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연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진짜 소중한 건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오래 쌓인 마음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댓글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인생의 깨달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취해 방에 쓰러져 있던 그 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방 안으로 누군가 들어왔어요. 작은 생수 몇 병을 들고 냉장고에 채우러 들어온 모텔 주인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술 기운에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한 저는 그게 꿈인 줄만 알았어요. 그 순간 저는 주인의 손을 덥석 붙잡았고 몸이 휘청거리며 가까워진 순간 결국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놀라 도망쳐야 할 그녀였지만 오랫동안 홀로 살아온 외로움이 그 순간 발목을 붙잡았던 걸까요?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제 품에 안겨버린 겁니다. 그날 밤 낯선 모텔 방 안에서 저는 인생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술이 빚어낸 착각, 그리고 서로의 외로움이 겹쳐 만들어진 금지된 시작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실수로 끝날 줄 아시나요? 절대 아니었어요. 그날의 사건은 제 인생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뒤에 감춰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려요. 전부 무료입니다. 그날 밤 태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어요. 젊을 때부터 죽이 잘 맞던 동네 친구들이었지만 오랜만에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술잔은 끊임없이 오갔고 태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취해버렸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에 가려 했지만 버스도 끊겼고 택시도 잡히지 않았어요. 밤거리는 빗방울까지 흩뿌려져 더 쓸쓸하게 느껴졌고 태수는 갈 곳을 찾지 못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허름한 간판 하나를 발견했어요. 붉은 네온 사인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낡고 바랜 글씨로 모텔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불빛은 마치 길 잃은 그를 불러들이는 듯 했어요. 여기서라도 하룻밤 자고 가자. 태수는 중얼거리며 축 늘어진 몸을 이끌고 문을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자동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고 로비에는 낡은 소파와 오래된 공중전화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렀고 한쪽 구석에는 빛이 바랜 화분이 초라하게 놓여 있었어요. 프런트에 앉아있던 사람은 중년의 여인이었어요.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었고 피곤에 절은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강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녀의 이름은 선영이었어요. 태수는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방 하나 주세요 하고 웅얼거렸어요. 선영은 익숙하다는 듯 그를 흘깃 보더니 말없이 키를 내밀었어요. 태수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랐고 겨우 방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 안은 낡은 벽지와 습한 공기로 가득했어요. 침대 위에는 군데군데 얼룩이 남은 흰색 시트가 덮여 있었고 작은 냉장고에서는 윙윙거리는 소음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허름하다 못해 초라했지만 지금 태수에게 중요한 건 그저 몸을 누일 공간뿐이었어요. 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침대 위에 털썩 쓰러졌어요. 술기운 때문에 세상이 빙빙 도는 듯했고 눈꺼풀은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천장은 삐걱거리는 형광등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꺼져버렸어요.
태수는 그조차도 의식하지 못한 채 깊은 잠과 얕은 잠을 오가고 있었어요. 입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진하게 흘러나왔고 손끝은 무기력하게 침대 위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여기가 집이었으면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고 있을 때였어요. 방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걱거리는 철제 경첩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어요. 태수는 눈을 반쯤 뜬 채 그것마저도 꿈속의 환상이라 여겼어요. 문틈 사이로 들어온 희미한 불빛 속에 실루엣이 보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모텔 주인 선영이었어요. 그녀는 방 안을 조심스레 둘러보며 손님, 냉장고에 물이 부족해서 조금 채워드리려고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의 귀에는 마치 누군가가 꿈속으로 다가오는 속삭임처럼 들렸을 뿐이었어요. 선영은 침대 옆 작은 냉장고를 열어 생수병을 넣고 바닥에 흩어진 태수의 외투를 정리하려 했어요. 그 순간 태수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어요. 술에 취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눈동자는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건 꿈이야. 내가 지금 꾸는 꿈일 거야. 태수는 그렇게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꿈속 환영을 붙잡듯 선영의 손을 붙들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말았어요. 방에 들어온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머리는 무겁게 눌려 있었고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눈을 반쯤 감은 채 침대에 몸을 던져두었는데 희미하게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와 함께 작은 불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손님, 냉장고에 물이 좀 부족해서 채워드리려고요. 낯익은 듯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지만 술에 취한 제 귀에는 마치 꿈속 속삭임처럼 아득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녀는 작은 생수병을 몇 개 들고 와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시트 위에 흐트러진 제 외투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이는 순간 흐릿한 시야 속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어요. 긴 머리를 질끈 묶은 중년의 여인이었지만 제 눈에는 현실이 아니라 꿈처럼 보였어요. 어쩌면 술 기운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젊은 날의 첫사랑 같은 모습이 겹쳐 보였던 걸지도 몰라요. 아,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한 순간 저는 무심코 손을 뻗었어요. 차갑게 젖은 생수병을 냉장고에 채우던 그녀의 손등이 제 손에 닿았고 술에 취한 몸은 제어되지 않은 채 그녀를 끌어당겨 버렸어요. 손님, 선영이 놀라며 저를 밀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녀의 목소리조차 꿈속 환영 같았어요.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함 속에서 저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고 결국 입술이 닿아버렸어요. 순간 선영의 몸이 굳어졌어요. 거부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달랐어요. 그녀 역시 남편을 떠나보내고 수년간 홀로 모텔을 지키며 버텨왔던 사람이었어요. 웃는 날보다 한숨 쉬는 날이 더 많았고 손끝이 닿을 온기조차 사라진 채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태수의 술 취한 손길은 분명 무모했고 멈춰야 할 이유가 수백 가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모함이 그녀의 가슴 속에 숨어 있던 외로움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결국 선영은 힘을 빼고 그 손길을 거부하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결이 부딪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촛불조차 켜지지 않은 방, 축축한 공기, 그리고 흔들리는 두 사람의 마음.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고, 그래서 더 격렬하게 휘몰아쳤어요. 그날 밤 저는 꿈이라고 믿었고, 그녀는 외로움 때문에 멈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국 금기를 깨고 말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작은 모텔방 안에서 벌어진 일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 되고 말았어요. 선영은 냉장고에 생수를 넣으려다 갑자기 손목이 잡히자 깜짝 놀랐어요. 술에 취해 있던 태수가 눈을 반쯤 뜬 채 그녀를 끌어당긴 거예요. 힘겹게 몸을 버둥거렸지만 침대 위로 휘청거리며 함께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순간 태수의 얼굴이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뜨겁고 거친 숨결이 뺨을 스쳤고 두 사람의 입술은 생각할 틈도 없이 맞닿아 버렸어요. 선영이 놀라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밀어냈지만 태수는 꿈이라도 꾸는 듯 웃으며 다시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이건 꿈이야. 술에 취한 태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녀를 더욱 꽉 붙잡았어요. 선영의 허리가 그의 팔에 감기고 서로의 체온이 밀착되면서 방 안은 금세 달아올랐어요. 침대 위 시트가 구겨지고 물병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갔어요. 작은 냉장고의 문도 덜컥 열리며 생수가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은 그 소리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태수의 손이 선영의 어깨를 감싸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지며 얼굴을 덮었어요. 흔들리는 형광등 불빛이 꺼진 방 안,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뒤엉킨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어요. 몸이 한 번 부딪힐 때마다 낡은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렸고 창밖의 빗방울은 더 거세게 창문을 두드렸어요. 좁은 공간 안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삐걱거림이 묘하게 어우러졌어요. 선영은 처음엔 저항했지만 결국 힘이 풀려 그의 품속에 파묻혔어요. 술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오히려 오래 잊고 있던 뜨거움이 온몸을 덮쳐왔어요. 서로의 입술이 몇 번이고 겹쳐지고 태수의 손길이 등줄기를 따라 내려오자 선영은 더 이상 몸을 빼지 않았어요. 좁은 모텔 방은 빗소리를 삼킨 채 두 사람의 숨결과 몸짓으로만 가득 찼어요. 그 밤 시트 위에 남겨진 흔적처럼 두 사람은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는 금지된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격렬한 현실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술에 취해 꿈이라 착각했지만 상대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면 끝까지 막아섰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에 이끌려 그대로 마음을 맡겨버렸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창문 틈새로 옅은 새벽빛이 스며들었어요. 방 안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어젯밤의 뜨거움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트 위에 남은 구겨진 흔적과 뒤엉킨 호흡의 여운은 그게 꿈이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선영은 눈을 떴을 때 옆에 누워있는 태수를 보고 숨이 턱 막혔어요.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졌고 얼굴은 순식간에 달아올랐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머릿속에 그 생각만 가득했어요. 죄책감이 밀려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시트를 정리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어요. 결국 이불 끝을 끌어올려 태수의 몸을 가리고 급하게 옷매무새를 고쳤어요. 문고리를 잡은 손마저 덜덜 떨리고 있었죠. 태수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술에 절어 의식은 흐릿했지만 그 얼굴에는 묘한 평온이 비치고 있었어요. 선영은 그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도저히 더는 있을 수 없다는 듯 눈을 질끈 감고 방을 뛰쳐나왔어요. 복도에 나서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확 몰려왔고 그녀는
가슴을 움켜쥔 채 한참을 서성였어요. 한편 침대 위에 남겨진 태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목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그는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키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구겨진 시트, 바닥에 굴러다니는 물병, 희미하게 남아있는 체온. 그 순간 태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설마 이게 다 꿈이 아니었단 말인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술에 취해 꿈이라 여겼던 장면들이 하나하나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는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진짜였어? 어젯밤 내가 한 게 다 현실이었단 말이야? 혼란이 몰려왔어요. 꿈이라고 믿었기에 아무렇지 않게 넘었던 순간이 현실이라는 사실 앞에서 태수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어요. 지금 당장 선영을 찾아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와 함께 찾아온 건 달콤함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혼란이었어요. 그 혼란은 앞으로 태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예고편 같은 것이었어요. 태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꿈이라고 믿었던 밤이 현실이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도망치듯 방을 나갔던 선영의 얼굴도 잊히지 않았어요. 이대로 외면하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결국 그는 다시 그 선영을 찾았어요. 선영은 태수가 다시 나타나자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왜 또 오셨어요? 차갑게 묻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대답 대신 장바구니를 들어 보였어요. 혼자 사시잖아요. 같이 장을 좀 보러 가면 어떨까요? 처음엔 거절하려던 선영도 태수의 진지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네 슈퍼에서 나란히 장을 보는 두 사람은 묘하게 어색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카트를 밀며 고른 채소와 과일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태수는 선영이 쓸쓸히 생활용품을 담는 모습을 보고 괜히 말을 붙였어요. 이런 건 제가 들게요. 선영은 짧게 대꾸했지만 마음 한켠이 조금은 풀어지는 듯 했어요. 며칠 뒤 모텔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방마다 온수가 잘 나오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선영은 업자를 불러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태수가 나서서 공구를 들더니 뚝딱뚝딱 소리를 시작했어요. 예전에 이런 일 좀 해봤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선영은 팔짱을 끼고 지켜보다가 결국 고쳐져 뜨거운 물이 나오자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고생 많으셨네요. 그 순간 태수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말로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대신 장을 봐주고 고장난 보일러를 고쳐주고 무거운 짐을 나누어 들면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보여줬어요. 선영은 그 행동들 속에서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그냥 스쳐간 손님이 아니구나.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장에서 사온 재료로 함께 밥상을 차렸어요. 평범한 반찬 몇 가지뿐이었지만 같이 젓가락을 들고 웃음을 나누는 순간은 선영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함이었어요. 방 안에는 소박하지만 편안한 공기가 흘렀고 서로를 향한 눈빛은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태수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는 행동으로, 작은 배려로 묵묵히 선영 곁을 지키며 마음을 전했어요. 그 모습은 선영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어요. 며칠 뒤 늦은 밤이었어요. 장을 보고 돌아와 간단히 밥을 나눠 먹은 후 두 사람은 모텔 로비 한쪽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는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고 있었고 노란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을 따라 줄줄 흘러내렸어요. 태수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혼자 이런 데서 오래 지내시려면 많이 힘드셨겠어요. 선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을 뜸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병이었죠. 그때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태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선영은 시선을 피한 채 계속 이어갔어요. 어린 딸을 데리고 돈 한 푼 없는 상태로 남겨졌는데 할 수 있는 건 이 모텔을 지키는 것뿐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고통이었어요. 손님 방을 치우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멈추질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도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태수는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라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선영은 이어서 말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어요. 괜찮은 척 했어요. 하지만 방으로 들어오면 텅 빈 공간뿐이었죠. 누가 말 한마디만 건네줘도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선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다 슬며시 눈가를 훔쳤어요. 이런 얘기 누구한테는 처음이에요. 손님한테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하면 웃기겠지만 태수 씨는 이상하게 그냥 말하고 싶어져요. 그 순간 태수의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어요. 그는 곧장 위로의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조심스레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어요. 그 작은 손길 하나에 선영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풀리며 긴장된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태수는 낮게 말했어요. 누구한테든 기대셔도 돼요. 적어도 저는 선영 씨 곁에 있고 싶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선영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눈물이 또 고여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라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이어갔어요. 서로의 상처, 서로의 외로움 살아오며 감추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았어요.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눈에 띄게 가까워졌어요. 창밖 빗소리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로비 안작은 탁자 위에는 조용한 온기가 번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히 모텔 주인과 손님이 아니었어요. 상처를 나누고 외로움을 채워주는 서로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작은 모텔 창문에 빗줄기가 연신 부딪히며 방안을 적막하게 울리고 있었죠. 태수는 한참 동안 말을 고르다 결국 선영을 불러냈어요. 잠깐 같이 차 한잔 할래요? 로비 한쪽 조용한 자리에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형광등 불빛은 희미했고 테이블 위 스탠드 조명만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선영은 따뜻한 차잔을 두 손에 감싸 쥔 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빗물이 흘러내리는 유리창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며 방 안 공기까지 흔들어 놓는 듯 했어요. 태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선영 씨, 사실 그날 이후 계속 고민했어요. 그 밤이 꿈인지 현실인지 저는 한동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졌어요. 저는 그날을 꿈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사실은 제 마음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선영은 순간 고개를 돌려 태수를 바라봤어요.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태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마주했어요. 그날은 술에 취해 꿈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선영 씨,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진심이에요. 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오히려 태수의 진심을 증명하는 것 같았어요. 방 안은 빗소리만 가득했고
두 사람의 호흡은 느리게 이어졌어요. 선영은 차잔을 내려놓으며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나 겁이 나요. 선영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또 상처받는 게 두렵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도 두려워요. 하지만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눈가를 훔쳤어요. 하지만 태수 씨가 제 옆에 있는 지금만은 그 두려움보다 따뜻함이 더 커요.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감싸주었어요. 선영은 한순간 움찔했지만 곧 손가락을 천천히 맞잡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거세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작은 테이블 위 두 사람에게는 오직 심장 소리만이 크게 들렸어요. 선영은 결국 고개를 들어 태수를 바라봤어요. 눈물에 젖은 눈동자 속에는 더 이상 회피가 없었어요. 그래요. 우리 이제 숨지 말아요. 저도 태수 씨 마음 받아들일게요. 그 순간 태수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고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들의 손가락이 서로 엉키는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연인이 되었어요. 빗소리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오히려 축복의 노래처럼 들렸어요. 그 밤 모텔 로비의 작은 탁자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의 고백 이후 두 사람은 짧지만 행복한 나날을 이어갔어요. 함께 장을 보고 밥상을 차리고 늦은 밤 차 한 잔을 나누며 웃는 시간은 선영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였어요. 태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야 삶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선영의 딸 수진이 불쑥 모텔을 찾은 거예요. 며칠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던 엄마가 걱정된 마음에 예고도 없이 찾아온 거였어요. 수진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로비를 둘러봤어요. 그때 마침 태수가 카운터 안쪽에서 선영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장을 보고 돌아와 고구마를 삶아놓고 뜨거우니까 조심해요라며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었죠. 두 사람은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며 소소한 웃음을 나누고 있었어요. 엄마, 짧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선영과 태수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선영의 손에 들린 그릇, 태수의 손에 쥔 젓가락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가 그 자리에서 범죄의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수지는 눈을 크게 뜨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선영은 급히 고개를 숙이며 손사래를 쳤어요. 수진아, 그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하지만 목소리는 자신감이 없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태수도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수진의 눈빛은 그를 완전히 막아섰어요. 아저씨, 대체 엄마랑 무슨 관계예요? 손님 아닌가요? 손님이 어떻게 엄마랑 이럴 수 있어요? 순간 선영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지며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깨진 조각처럼 두 사람의 비밀도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로비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 수진의 거친 숨소리와 두 사람의 죄책감이 뒤섞여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태수는 어떻게든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선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만 흔들었어요. 그날 모든 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동안 은밀하게 쌓아온 행복은 딸의 눈앞에서 단숨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조각은 앞으로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마, 대체 왜 그러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터져나오는 분노로 떨렸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고 두 주먹은 꼭 쥐어져 있었어요. 태수는 그 눈빛 앞에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어요. 선영은 애써 침착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런데 그냥 들어줘. 나도 사람이야. 너희 아빠 떠나고 혼자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 모를 거야. 수지는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어요. 그럼 그 힘들다는 이유로 손님이랑 이런 관계를 가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나까지 욕먹게 만들 거잖아요. 순간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수진 씨, 제가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해는 풀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술김에 충동적으로만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날 이후 계속 선영 씨 곁에 있고 싶었어요. 이건 장난이나 욕망이 아니라 제 진심입니다. 수지는 태수를 노려보며 말을 잘랐어요. 진심?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선영은 눈가를 훔치며 딸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아, 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면서도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서야. 엄마도 사람이고 여자야. 오랫동안 너무 외로웠어. 하지만 태수 씨랑 있으면 적어도 웃을 수 있었어. 순간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분노 속에서 눈물이 맺혔고 결국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엄마,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태수는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욕을 먹더라도 괜찮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선영 씨만은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살지 않게 하고 싶어요. 저는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로비에는 빗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긴 침묵이 흘렀고 수진의 어깨가 천천히 풀어졌어요. 눈물을 훔치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정말 행복하다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약속해요. 엄마를 상처 주지 말겠다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선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딸의 마음 한켠이 열렸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약속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날 거칠게 부딪혔던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조금씩 오해가 풀리며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순간으로 바뀌었어요. 세 사람의 눈에는 모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희미한 이해와 용서의 빛도 함께 비치고 있었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어요. 모텔 주인이 손님이랑 그렇다더라. 수군거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길을 지날 때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두 사람의 마음을 시험했어요. 하지만 이제 선영과 태수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선영은 태수의 손을 꼭 잡고 당당히 걸었어요. 딸 수진도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을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엄마가 오랜만에 웃는 모습을 보며 결국 그녀도 한 발짝 뒤에서 두 사람을 응원하게 되었죠. 태수는 이제 모텔의 단골 손님이 아니라 선영의 삶을 함께 짊어질 동반자가 되었어요. 무거운 짐을 나누고 고장난 물건을 고치며 매일을 함께 살아가는 작은 일상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었어요. 세상의 손가락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손가락질을 이겨낼 힘은 서로의 손 안에 있었어요. 빗소리가 내리던 그날의 고백처럼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당당히 웃으며 서로에게 기대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외로움으로 얼어붙었던 마음은 녹아내렸고 서로의 체온이 인생의 긴 밤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선영은 이제 주눅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고 태수는 옆에서 미소로 답했어요. 두 사람은 세상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낡은 모텔 간판 불빛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섰어요. 예전 같으면 부끄러움에 숨었겠지만 이젠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은 세상의 소문보다 편견보다 훨씬 더 강렬했어요.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작이었고 오래도록 이어질 동행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세상의 시선과 소문 앞에서 여러분이라면 과연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혹은 두려움 때문에 포기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사연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나였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혹은 이런 사랑도 가능하다고 본다 등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용기 있는 사랑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용기가 함께하길 바라요.